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차가 된 여성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안일 할 때 많이 듣는다며 추천해준 채널이 사연 살롱이라 평소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도 금슬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시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적어냈다고 하니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 남편과도 시부모님과도 문제가 없으니 누군가는 저에게 배부른 하소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도 숨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하소연을 남들에게 하면 그래도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괜찮잖아 하는 대답을 들으며 영 속이 시원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좋은 대나무 숲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겠네요. 제 시댁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동서들이었는데요. 남편은 세 형제 중 막내 아들로 위에 형이 둘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위로 형만 둘이면 형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크기 마련인데 남편에게는 특이사항이 더 있었어요. 남편과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나 입양된 아들이야. 형들은 친자식이고 나 혼자만 입양이 됐어. 당신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할까봐 뒤늦게 이야기하게 됐어. 이제야 이야기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그거 알게 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져? 오빠는 여전히 나한테 최고의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다. 혹시나 우리가 결혼하게 되거나 할 때 너희 집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글쎄 뭐 싫어하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감사하시다. 오빠 사랑 많이 받잖아. 남편이 직접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입양할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남편은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소 집안의 골칫거리로 자란 두 형들에 비해 남편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형은 부모님 돈을 빌려 요식업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 빚을 잔뜩 떠안고 있었고 둘째 형은 소규모 도매 유통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아예 시아버님 댁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조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거래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전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일 때문에 가족 간의 분열이 심하게 있었고 둘째 형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답이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인생 살면서 도전하는 일이 전부 성공할 수 없는 노릇이고 실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형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패 후 주저앉아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때문에 당시 사귀고 있던 남편을 잠깐 의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실하지만 두 형을 닮아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좌절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인 건 아닐까 하면서요. 그래서였는지 오히려 남편이 두 형과 피가 안 섞였다고 하니 안심이 되더군요. 남편은 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형을 낳고 기른 게 시부모님이니 시부모님에 대한 의심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바르고 저와도 성격이 잘 맞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에 하는 결혼 제대로 잘 살고 싶어 남편 집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오히려 남편의 친부모님인 것처럼 남편과 더 비슷한 성향이시더군요. 말씀도 너무 다정하게 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애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무진이 늘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단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버젓하게 자기 가족이 되어줄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 너무 기쁘구나. 우리 무진이와 즐겁게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뵙는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울컥하던지요. 비록 피가 섞인 부분은 아니지만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는지 바로 납득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애정있게 시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평소 신중하고 예민한 성격인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좋아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흔치 않아. 입양아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며느리인 너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우리도 좋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만 보고 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언젠가 가정을 이룬다면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꿈꾸던 분위기에 정말 부합하는 가족이었어요. 모든 가정이 그렇듯 완벽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 두 아주버님에 대한 건 미뤄두기로 했어요.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 모두 저를 딱히 크게 환영하지도 배척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대하셨거든요. 대화 중간중간에 타고난 인간성이라는 게 언뜻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더 가까워지니 그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틈만 나면 빨대를 꽂으려고 하거나 은근하게 따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그걸 처음 느낀 건 결혼 후 시어머니 첫 생신을 챙기던 날이었어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고 제가 가족이 된 후 첫 시댁 행사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괜히 입을 옷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단정하고 채도 낮은 곤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남편도 연한 회색 피셔츠에 검정색 정장 바지를 챙겨 입었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골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니 저희 빼고 온 가족이 전부 하얀색으로 맞춰 입었더라고요. 더운 여름이라 처음에는 우연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긴 여름인데 너무 우리만 칙칙하게 입었나? 우리도 좀 화사하게 입을걸.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니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들 역시 식사하는 내내 저희 둘을 보고는 킥킥대며 비웃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느낀 건가? 기분 탓인가 싶어 남편 얼굴을 봤지만 남편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던 것 때문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가방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동서 왜 꾸물거려? 얼른 일어나 늦겠어. 네? 형님, 사진 찍고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 지금 장난해? 여기서 사진을 찍자는 거야? 지난번에 밥 먹고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겠다고. 아니 무슨 이런 데서 찍어 엄마 생신인데. 스튜디오 예약했으니까 얼른 일어나.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네? 스튜디오요? 동서는 대체 우리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뭘 처음 듣는 척이야. 다 말해줬잖아. 저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우리 남편이 막내한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뭐야? 그럼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야? 난 또.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를 훑더니 신나게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스튜디오를 간다는 말도 가족사진이라 일부러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기로 한 것도 저희 부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요. 아유 미안해. 나는 무슨 어머님 생신인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왔나.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우리 기선제압이라도 하려고 했나 했지. 어머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는 시댁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건 줄 알았잖아요. 아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인데 사진 찍으면 두 사람밖에 안 보이겠다? 뭐 어때요? 막내 도련님도 이제 부인이 생겼는데 그 기념으로 화려하게 신고시켰다고 치죠 뭐. 우리야 괜찮지만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찍는 건데 좀 그렇잖아. 우린 분명히 막내 도련님한테 전달했는데 이상하네. 막내 도련님이 우리랑 옷 맞춰 입기 싫으셨나? 동서가 막내 도련님한테 말 좀 잘해줘. 막내 도련님이 우리 집안에서 안 그렇게 생겨서는 제일 이단하거든. 막내 도련님 사람 참 순하고 착해 보이지? 근데 보이는 것만큼 그렇지가 않아. 가족끼리인데도 피가 안 섞여서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뭔지 은근히 독하고 냉철하다니까? 동서도 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알겠지만 말이야. 아우 됐어. 이제 신혼이라 좋아 죽을 부부한테 그런 소린 왜 해? 우리가 맨날 경고해봐야 귀 들리겠어. 부부를 1년은 같이 지내봐야 알지. 저 깍쟁이 같은 막내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참 궁금했는데. 동서, 결혼 생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동서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형님들은 나름대로 저와 친해지자는 듯 손 내미는 척 마무리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태도는 누가 봐도 고의적이었거든요. 철없는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성인이 된 지도 한참 지난 어른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런다는 게 믿겨지지 않더군요. 결국 그날 사진은 저와 남편 두 사람만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처럼 시커멓게 나왔고 남편은 감정적으로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쓸쓸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 괜히 당신까지 민망하게 됐네. 여보,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줘. 이야기 전에 들은 거 없지? 당신이 그런 거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단톡방에 말해주는 게 맞지. 누가 봐도 우리 모르라고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잖아. 원래 분위기가 이래? 나도 알려줘야 대비를 하지. 그래도 형수님들이 당신이랑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당신도 너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형들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몇 번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빌려주고 나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빌리려고 해서 형들한테 한 번 제대로 선 그은 적이 있거든. 빌린 돈 다 갚고 더 빌리라고. 그때부터 형수님들까지 날 대놓고 안 좋아하기 시작하셨어. 뭐? 그런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돼? 동생이면 무조건 형들한테 돈 빌려줘야 해? 그건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지. 형이나 형수님들은 급한 불 끄고 싶은데 그나마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는 내가 외면하니 괘씸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 입장에선 거절 안 하면 영영 안 끝날 것 같았어.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 당연하지. 당신이 그런 것도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나 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 애들끼리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차마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해보는 거나 다름없는 자리에 남편과 저를 이간질하려고 간보는 것부터가 정말 글러먹었다고 느껴졌거든요. 미운 털 제대로 박히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선 그어야겠다 싶었죠. 그동안 남편 혼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더 나서서 남편이 혼자 견디던 이 어이없는 분위기를 다 떠맡아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겐 아무리 미워도 함께 커온 형제지만 저에겐 당장 연 끊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어머님께서 그 일을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는지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까지 하셨었거든요. 애들 어린 시절에 입양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걸 내가 눈에 밟혀서 무진이를 입양했거든. 그런데 무진이가 참 순하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까지 잘했으니 미워할 구석이 어디 있었겠어? 우리도 아무리 친자식 따로 있다지만 같이 키우는데 무진이 같은 애는 안 예뻐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구나. 쟤들 딴에는 네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기들보다 더 이뻐하는 걸로 보이니 어릴 때부터 어찌나 질투를 하던지. 거기다 커서도 셋 중에 이렇게 제일 잘 살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무진이만 보면 그렇게 셈이 나는 모양이다.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련? 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들이 질투하시는 건 말씀 들어보니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네요. 그래도 부당한 건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선을 넘으시면 저도 그땐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입장 생각해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끔 노력해볼게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우린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음이 안 녹을래야 안 녹을 수 없더라고요.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을 봐서 최대한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 단톡방에는 따로 말해뒀죠. 형님들, 아주버님들, 지난 일은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앞으로는 가족끼리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이제 이 방에 꼭 공유 부탁드려요. 맞추기로 한 옷색을 저희만 안 맞추니 아쉽잖아요. 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신입 느낌 나고 좋던데 뭐. 드레스 코드를 또 맞출 일이 있겠어? 우리도 그냥 안 하던 것만 해본 거지. 어쨌든 구두를 이야기하신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 꼭 이 방에 공지해 주세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단칼에 잘라 말하니 단톡방이 금세 조용해지더군요. 그때 뭔가 심기가 상했겠거니 싶긴 했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 같은 어른인데 이 정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싶었죠. 그런데 동서들의 황당한 행동은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결혼 초반이라 저희 부부 빼고 다들 아이가 있었어요. 조카들이 아직 다 어린 나이라 부모가 미운 거랑은 별개로 아이들은 참 귀엽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성격이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맞으라 아직 조카가 없어서 처음 생긴 시조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작은 장난감이라도 시조카들 선물까지 하나씩 챙기곤 했었죠. 조카들이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챙겨주는 선물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못된 심보가 좀 누그러지는 건지 심술을 덜 부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겸사겸사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는 화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연휴가 유난히 길었던 명절이라 남편과 1박 2일로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시댁으로 향하려던 길이었어요. 여보, 우리 앞에 차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 사람 지금 조는 거 아니야? 앞에 있던 차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위태롭게 운전하는 모습이 불안해서 차선을 바꿔 피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저의 차 앞을 가로막듯 하더니 브레이크를 꽝 밟아버리더군요. 남편도 당황해서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벼운 충돌이긴 했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니 정신이 없더군요. 앞에 있던 운전자는 역시나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려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하더군요.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바로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고 못 올라가겠네. 그러게. 시댁엔 내가 전화 드릴게. 당신은 계속 일 봐. 보험사도 부르고 정신이 없었던 탓에 못 간다는 연락을 제가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첫째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어디쯤이야? 둘째네는 1시간 뒤에 도착한다던데? 형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못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사고 처리하고 조만간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뭐? 사고? 얼마나 크게 났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살짝 퉁dur한 거긴 한데 일이 복잡하네요. 크게 다친 거 아니면 그냥 오지 그래. 연휴도 긴데.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기대도 안 했지만 사람이 다쳤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짜증스럽게 오라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드리니 깜짝 놀라시면서 걱정을 해주셔서 바로 잊어버렸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많이 다친 건 아니지? 네, 어머님.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해요. 저희가 얼른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아우, 죄송은 무슨.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쯤 갑자기 둘째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차 연락을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네, 형님. 아니, 동서, 사고 나서 못 온다며? 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당장 이동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요. 아, 이거 큰일이네. 애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성민이, 정민이 엄청 보고 싶은데 다음에 보자고 전해주세요. 아니, 동서야 다음에 보면 되는 거고 애들이 동서가 오늘 무슨 선물 사다 줄지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 못 온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해서. 오늘 못 오면 그냥 애들 선물이라도 근처에서 택배로 좀 붙여줄래? 애들이 동서 오라고 땡깡 부리고 난리야. 네? 택배로 붙이라고요? 그래, 애들 입장에선 그렇잖아. 원래 오늘 받은 선물인데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선물 못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 심통이 난 거지. 나중에 동서도 육아해보면 알겠지만 애들 비 맞추기가 더 어렵다. 아무튼 주소는 보내놓을게.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부탁해. 저기 오늘은 택배도 안 해요. 정 그러면 명절 끝나고 붙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이없어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물 나한테 맡겨놨어? 나야 그렇다 치지만 당신 안부도 안 물어보더라. 그렇게 받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의라도 지키던지. 평소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따돌리면서 필요할 땐 맡겨놓은 것 마냥 내놓으라고 하네? 됐어. 이번에 애들 선물도 마지막이야.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부모가 미운 애들까지 미워지네.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 선물 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이 낳아도 형들이랑 형수님들이 그렇게 선물 사다 주실까 싶어. 그래, 이 돈 아껴서 우리 나중에 태어날 애기한테나 쓰자. 진짜 사람들이 보자보자니까 상종을 말아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애들 선물은 대충 한참 뒤에나 택배로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 때부터는 애들 선물도 끊어버렸죠. 애들도 부모를 닮았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선물을 안 사가기 시작하니 예전처럼 저를 반기지도 않더군요. 어차피 정 떼는 거 그냥 다 같이 정 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좀 씁쓸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마침 저희 부부도 임신을 준비하던 중이라 남이의 신경 쓸 시간에 내 애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기니 시댁의 심술 따위엔 신경 쓸 겨를은 정말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애를 낳고 나니 애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도 다들 애 가진 부모들이니 애는 이뻐하고 궁금해하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는 속을 긁는 소리만 해대더군요. 아니 딱히 동서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방님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게 생겼네. 우리 식구 느낌이 안 나. 확실히 입양해온 놈 자식이라 그런가 티가 팍팍 나네. 우리 집엔 이렇게 쌍꺼풀 진한 유전자가 안 나오는데 얘만 너무 남의 집안 식구 같다. 그러니까 형네 애들이랑 우리 애들은 다른 것 같아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데 얘만 너무 딴판이네. 애기 때부터 그렇게 자기 주장 강하게 생긴 애는 우리 집에 없었는데 애가 좀 세 보인다. 아주버님들까지 나서서 제 아들을 평가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직 갓난아이인 애한테도 저런 소리를 안 가리고 하는 걸 보니 애 크면 조카들 시켜서 대놓고
왕따는 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도 남았어요. 여보, 아주버님들 계속 저러면 나 시댁에 안 데리고 갈 거야. 애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소외감 느끼게 할 순 없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우리 아들 생각하면 내가 집이랑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그러기가 힘드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연을 끊기는 힘들지. 적어도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만큼은 나도 연 끊으란 소리는 안 할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결혼해서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인데도 선 넘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그건 절대 못 참아.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괜히 이렇게 태어나서 당신까지 힘들게 만들고. 당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할 거 없어. 그리고 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금 당신이 좋은 거야. 여보,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안 그래도 싫었던 시댁 식구들이 아이가 생기니 그렇게 더 싫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만은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감 느끼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연휴에는 일부러 일자를 피해서 방문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더군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이는 것 같으니까 갯돈을 제대로 모아볼까 해. 네? 갯돈이요? 그래야 불참하는 사람이 없지. 매월 20만 원씩 걷어서 가족 모일 때마다 쓰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가끔 가족여행도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좋은 생각 같다. 일부러 빠지는 사람도 없게끔. 그 말이 꼭 저희 부부를 저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군말 없이 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별 수 없이 갯돈은 합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 싫어도 어거지로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건 안 좋은 점이었지만 그래도 갯돈을 모아서 좋은 점은 있더군요. 갑자기 큰돈 나갈 일 없이 늘 내던 돈으로 가족 행사를 해결했으면 됐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내색은 안 하시려고 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자 싶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니 어차피 모여도 아이 핑계 대면서 일찍 자리를 파할 수 있어서 모이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크는 대로 학업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빠지면 되겠다고 미리 생각만 해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평화로웠어요. 갯돈을 모으고 난 후부터는 첫째 형님이나 둘째 형님이 딱히 저희 부부를 견제하거나 따돌리는 발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주버님이나 형님들이나 우리한테 괜한 트집을 안 잡으시네? 웬일이시지? 그러게, 형들도 나이 먹으니 변한 건가? 갯돈 모으니까 이제야 좀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드나? 이렇게 평화롭게도 지낼 수 있는 걸 도대체 왜 그렇게 심술 부리신 거야?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다행이지 뭐. 요즘만 같아서는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꼭 돈이 엮여야만 가족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얄미워 죽겠어. 그래도 요즘은 싫은 소리 덜 듣다 보니 시댁도 다닐만 하다는 생각은 드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왜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개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넘고 나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갯돈 계좌를 큰 아주버님께서 관리하시는데 남편이 우연히 형제들끼리 갯돈 관련 정산 이야기를 하다가 계좌 내역을 보게 된 모양이었어요. 형, 우리 갯돈 한 집에 2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금액이 왜 이래? 어? 아, 그게 야, 우리 집은 와이프 혼자 벌고 둘째는 둘 다 벌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데 니네 집은 너도 잘 벌고 재수씨도 벌이가 괜찮잖아. 잘 버는 집에서 좀 더 내는 게 맞지? 안 그러냐? 그치. 원래 세금도 부자가 더 내잖아.
형편에 맞게 내야 계모임이 오래 유지되지. 안 그래?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만 2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요? 아주버님들은요? 누가 들어도 기가 막혀 눈이 뒤집힐 소식에 아주버님들은 추궁하자 영 안 내킨다는 얼굴로 내역을 보여주시더군요. 저희 집을 제외한 두 집에서는 10만 원씩만 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만 2배를 더 내고 있었던 거죠. 그쯤 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어쩐지 요즘 조용하시다 싶더라니. 갯돈을 우리한테 더 받고 있으니 찔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신 거였구나. 이제 좀 마음 좋게 먹고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건가 했는데 이것도 제 착각이었네요. 하긴 두 집에서 합쳐서 낼 걸 우리 집에서 내고 있었으니 괜히 밉보였다가 좋을 거 없었겠네요. 그래도 이건 많이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무슨 ATM 기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2배를 더 떼가는 게 어딨냐고요. 아니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럼 그동안 이 피도 안 섞인 놈을 우리 집에서 키워준 값은 얘 안 데려왔으면 우리한테 더 투자했을 돈도 얘한테 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도 얘랑 나눠야 돼. 근데 그까짓 갯돈 좀 10만 원 더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세워야겠어? 그럼 사전에 의논이라도 하셨어야죠. 말도 없이 어떤 집에만 더 받는 건 날강도 심보죠. 뭐? 지금 날강도? 진짜 말 다 했어? 본인들 잘못은 생각도 않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걸 보니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절반만 냈어요. 왜 그 정도만 내냐고 뭐라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별말 없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결국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모든 소통은 남편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명절인데도 잠깐 일을 보고 갈 일이 생겨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뭐지? 안 계시나? 전화 한번 해보자.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도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아주버님들께 저는 형님들께 연락을 했어요. 연결이 먼저 된 건 저였어요. 형님들 어디 계세요? 저희 집 앞인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어머, 우리가 말 안 했나? 우린 공항이에요. 네? 공항이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제 한국인데 마침 딱 전화가 왔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 어디 갔다 오시는데요?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 말은 전해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갯돈도 많이 모였겠다. 어머님 아버님도 오랜만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푸꾸옥 모시고 가서 효도 여행 좀 했어. 아니 뭐 갯돈으로 가셨다고요? 그럼 뭘로 가?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 아니야? 그걸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만 쏙 빼놓고 다녀오셨다고요? 아니 뭐 설마 같이 가고 싶었어 동서? 나는 저번에 동서가 우리한테 화내길래 우리랑 여행 가기 싫어할 줄 알고. 그리고 효도 여행이 말이 여행이지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동서 못까지 대리 효도했으니 너무 걱정은 마라.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 뻔뻔하네. 갯돈을 그렇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 횡령이에요. 아세요? 가뜩이나 그렇게 모은 돈 저희 부부 지분이 제일 높은데 그걸 상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으면 계속 숨길 생각이셨죠. 어떻게 하다 이런 행동까지 하세요? 아, 내 입에서 꼭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네 동서는. 그냥 우리도 가족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다. 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남편이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차피 같이 가자고 해도 싫었을 거면서 왜 이래?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자꾸 돈돈거리면서 돈 밝히는 걸로 몰아가고 싶으신가 본데 지금 진짜 돈 밝히는 건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인 거 모르세요? 평소엔 피 안 섞였다고 가족 취급도 안 하면서 돈 모을 때만 잘 버는 사람이 더 내라니. 가족이라니 떠드는 거 진짜 꼴값이에요. 야, 이 집에서 네 남편 다 키우고 인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겨우 그것 좀 썼다고 난리야. 그 돈 우리만 쓰고 놀았니? 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들어간 거야.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 들어간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요. 형님들, 아주버님들 배불렀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나서요. 어릴 때부터 제 남편 무시하고 따돌리기나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 한 푼도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전 그 돈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할게요. 뭐 절차?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가족끼리 갯돈 쓴 거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고. 누가 손해인가. 그때였어요. 늘 묵묵부답으로 참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더군요. 네, 그러시죠. 갈 때까지 간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도 잠시 멍해졌어요. 여보, 나야 당신 식구들 안 봐도 그만이라지만 괜찮겠어? 나도 이제 내 식구 생겼는데 당신이 더 소중해. 형수님들이 당신한테 저럴 이유 없어. 그동안 부모님 봐서 참았지만 이제 나도 내 식구 지켜야지. 연애기간, 결혼기간 다 합쳐서 남편이 그렇게 화난 얼굴은 처음 봤어요.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그동안 가족에게 소외를 느껴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라며 속 좋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 있구나 싶었죠. 남편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니더니 갯돈 횡령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왔더군요. 그동안 모아왔던 갯돈 이체 내역과 사용처, 관련 대화 등을 열심히 수집해 소송에 들어갔어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황이 쉽게 돌아가더군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될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그쯤 돼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막내야, 알잖냐,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시간을 좀 줘라. 우리가 그걸 갑자기 갚을 형편이 어떻게 되니? 그거 갚을 능력이 됐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지. 안 그러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서방님. 아무리 화가 났어도 가족끼리 말로 푸셔야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법으로 가는 게 어딨어요? 웬만한 남끼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늘 저와 이 사람을 외부인 취급하던 건 형님들과 형수님들인데요. 아무리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해도 늘 무시하고 필요할 땐 가족, 없을 땐 이방인 취급하는 것에 이제 실문났습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건 참아왔어도 나도 결혼하고 가정이 생겼는데 제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외부인 취급 받아들이고 남남처럼 서로 선 잘 지키고 사시죠. 그동안 빌려가서 갚겠다고 말로만 했던 돈들도 다 제대로 받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갯돈 쓴 건 또 어떻게 갚을지 막막해 죽겠는데 그 돈까지 어떻게 다 계산을 하려고요? 진짜 이러지 말자고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잘 지낼 관계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낸 남편은 바로 소액 심판 청구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바로 진행을 할 줄은 저조차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번 일은 정말 형님, 형수님들이 선을 3개 넘었어. 결혼하고 당신까지 우리 집에서 내가 받던 취급받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 건 부모님이지 형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남편은 확실하게 형제관계를 정리했어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울며불며 매달리고 추하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터군요. 그러게 사람이 선의를 베풀 때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것을. 형제들은 남편이 그동안 봐주고 있던 빌려간 돈까지 갚게 생기며 저희 집에 엄청난 채무가 생겼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빌려줬던 금액이고 당시에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은 없었던 터라 그 돈을 받으면서 저희 형편은 더 여유가 생겼죠. 그 돈으로는 남편과 못 갔던 휴가를 가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마치 저희가 낸 갯돈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그분들처럼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함께 나고 자란 형제들을 끊어내게 된 게 안쓰럽기도 했지만 요즘은 차라리 후련해 보이네요.
저 역시 남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는 꼴을 보는 것보다야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부모님만 모시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요. 백년 묵은 답답함이 한 번에 사라진 듯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조금은 나빠질 줄도 아는 게 인생이란 생각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